13년째 하고 있는데요. 13년이면 되게 많은 게 변합니다. 제가 딸이 둘인데 제가 이거 시작했을 때는 거의 갓난생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큰애가 중학교 들어갔고요. 13년 전에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저쪽에서부터 막 기어서 아빠한테 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오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하죠. 많이 바뀌어요. 그 중에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는 이런 데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기자님도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떠들었는데 요새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자님 전화 와도 제가 안 만나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변했냐면 옛날에는 제가 이거 시작할 때는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들어야 됐을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런 강의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는데 우리 원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3번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나왔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 원장님은 섭외력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오늘 P2P 얘기를 할 건데요. 강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제가 13년 동안 사람들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무슨 닭질을 했으며 현재 어떤 삽질을 또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그냥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처음에 13년 전에 제가 이 아이템을 원래 잠깐 회사를 다니다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네이버에서 보냈거든요. 제가 네이버에 합류했을 때 네이버 전체 직원 수가 30명이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회사가 막 커지고 거기 재밌게 다니다가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제일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유학을 잠깐 갔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돈도 빌려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무슨 온라인으로 달고나 파는 업체부터 별의별 업체를 다 보고 갔었는데 금전거래나 이런 금융 트랜잭션이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거는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거 재밌겠네. 근데 그리고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또 제가 맞았던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거는 여러분들도 다 과거에 뭐 직장을 다니셨거나 지금 다니고 계실 텐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그래도 일 끝나고 맥주 한잔 합시다 형님 뭐 이런 관계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하고 관계를 맺었던 대부분의 형님들이 제가 유학을 갔다 왔더니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스타옵션 행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반떼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들이 스타트업 벤처에 직접 대기업 단에다 알고 갔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 다니다가 직원 30명도 안 되는 대기업에 삼성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거기 다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적응 못하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종류의 IT 벤처 중에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회사 있죠. 뭐 구글, 아마존 다 똑같아요. 회사가 잘 되면 처음에 있던 직원들이 싸그리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스타벅스 행사에서 돈을 벌기도 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은요. 그런 회사에 초창기에 합류 잘 안 해요. 커졌을 때 그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던 멤버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이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인력풀이 좋아서 그때 제가 보기에 저랑 인간적으로 친하지만 그닥 실력도 없는 형들이 지금 다
한국을 대표하는 IT 회사 대표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형들이 제가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인사를 하러 가서 형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다들 야 나 너 처음 봤을 때 사채업자인 줄 알았어.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돈 줄게. 싫어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준다는 돈이 한 40억이 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돈이 많았으니까 각자 다 또 주저 들은 얘기는 있어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적금 들고 뭐 하고 이제 요만큼은 제일 위험도가 높고 리턴이 높을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야 그 아이템 괜찮고 네가 이거 해봐. 그러면 내가 CPU 붙여줄게.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쁘게만 CP라는 거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인데 지금 우리가 다 모바일을 들고 다니지만 제가 이거 시작했을 2007년도 당시에는 아무도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에요. 그때는 그냥 네이버, 네이트 다음 3대 포털에 내가 컨텐츠 잘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트래픽은 보장이 되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얄팍하게 그래. 그래서 트래픽이 늘어나면 좋은 배수의 펀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금융상품을 잘 만들 수 있는 분을 내가 뽑아서 상품을 만드세요. 돈은 그때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완벽했어요. 근데 오픈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상을 못한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2005년에 P2P의 효시라고 불리는데 영국에서 조파라는 사이트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06년에 미국의 프로스퍼라는 사이트가 생기고 랜딩 카드가 생겼는데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각국의 언론들 우리도 왜 신문사 보면 정치적 성향이 있잖아요. 뭐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 중도. 근데 이걸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와 이거는 금융시장의 태풍의 눈이 될 거야. 죽이는 서비스야. 다들 찬양의 일색이었어요. 근데 제가 2007년 5월 21일 날 사이트 런칭을 빡 했더니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넷 사각지대 불법 대부업자 할개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민주노동당 산하에 뭐 민생경제연구원인가 뭐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민노당이 그 원내 의석이 11석이 넘어가가지고 저게 있었어요. 매일 이제 보도자료를 뿌리면 연합뉴스에 4시에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내가 뭐가 그렇게 밉다고 뭐라고 썼냐면 최근에 팝펀딩이라는 사이트가 오픈을 했다. 이 사이트는 전 국민을 악질 고리대공업자로 만들고자 하는 매우 악질적인 사이트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전부 다 욕을 해요. 물론 저는 사이트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법이 없는 영역에 무언가 사업을 하려면요 가장 확실한 거는 담당 부처의 서면으로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냥 법무법인에 이렇게 돈 내서 보고서 받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최소한의 디펜스는 될 줄 알았는데 되긴 됐죠.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다들 너 나쁜 놈이야 불법이야 라고 하는데 반박을 못해요.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사업은 박살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 당시에 재경부 같은데 이제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은 그러면 이제 누가 불법이라고 그러면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참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지금은 막 의기소침해지고 내성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기다렸는데 답을 줄 생각을 안 하길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은행 다니는 친구가. 야 이런 거 유권해서 의뢰하면 답을 언제 주냐? 그랬더니 한반 얘기가 뭘 했다고? 네가 미쳤구나?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안 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아니 민원인이 불법인지 아닌지 물어봐서 분명히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답 달라고. 앉아있고 막 계속 그랬더니 결국에 답을 주셨어요.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이제 된다고 받았고, 그때부터는 이미 회사는 아장이 났어요. 돈 없어졌죠. 매달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해보자. 기왕에 한 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무슨 서비스를 만들었냐면, 개인 신용대출 중에 그 8, 9, 10등급 있어요. 그 금융소외계층. 이 사람들도 돈은 필요할 텐데 아무도 돈 빌려주는 데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저는 누구랑 싸워서 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질 것 같으면 안 싸우죠, 절대. 내가 그때 당시에 텔레비 틀면 5분에 한 번씩 러시안 캐시 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알던 케이블에 저런 식으로 광고를 지르려면 올해 10억 이상 비용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 형들은 나보다 훨씬 센데 이 사람들이 대출을 주는 5, 6, 7등급 대상으로 내가 서비스 해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아래로 가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신용평가를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다. 있으면 그 센 형들이 이미 대출을 해줬을 거다.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나는 어떡할까?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오래 다녀서 제가 느낀 건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게 불특정 다수의 인간들이에요. 아이디 쓰면. 가만히 있으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깨달은 거 하나는 그렇게 피곤한데, 만약에 어떤 문제를 5명 이상의 네티즌이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회사가 잘하는 경우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 평가를 이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KCB 통해서 신용보고서 갖고 오는데 이름하고 주민번호 가리고 누군지 모르게, 근데 조회는 할 수 있게, 소득보고서도 갖고 와서 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거 가지고 분별이 안 되니 죄송하지만 써주세요. 사연을 써주시고 돈이 왜 필요한지 써주시고 어떻게 상환할 건지 써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 돈 갚겠다. 혹은 그냥 읽다 보니까 불쌍해서 내 돈 그냥 줄래. 그래서 한 명이 한 명한테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게끔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질문을 할 거고, 그 질문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설득력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돈 안 빌려줄 거고, 100만 원 신청했을 때 그 100만 원이 차지하는 대출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돈을 얼마나 벌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사람들 이런 서비스 열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픈했을 때 회사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거기다 투자하면 한 30%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소개시켜주세요. 사업 안 하고 그거. 되게 웃긴다니까요. 대출을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지. 그 말이 맞습니까? 돈을 다 갚으면 4%만 받아야죠. 금리. 그죠? 안 갚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금리가 다른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갚으면 나쁜 놈이래.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전화 오면 항상 그랬어요. 저기 한 당시 2천만 원까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예금하세요. 원금 보장 됩니다. 근데 또 분명히 이런 거 열어놓으면 오버해가지고 막 1억씩 넣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원천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2만 원씩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랬는데 해봤더니 제 생각보다 더 성공적이에요. 당시에 대부업체 연체율보다 우리가 낮았거든요. 딱 차이 나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한 건 체결되는 데 오래 걸리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권에서 받고
쭉 기자들 찾아가서 나 불법 아니거든. 당신 판사도 아니면서 함부로 불법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보니 그 좋게 기사를 써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한 2년 지나니까. 그래서 2009년 1월 2일 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래서 한겨레 신문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전면에 품앗이 대출, 서민금융 희망대다 해서 일면을 다 우리 기사를 내줬어요. 근데 한겨레 같은데 그 정도로 기사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KBS, MBC, SBS, 뉴스에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거래금융이 막 느는 거예요. 됐다. 한 20억 정도 되면, 그때 수수료는 저희가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CP를 붙이고 트래픽을 더 늘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 1억 9천이 딱 됐는데 더 늘지가 않아요. 거래금액이. 거래금액이 늘려면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야 되고, 또 돈을 꾸리는 사람이 양쪽이 늘어야 되잖아요. 어느 쪽이 안 늘었게요?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느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때 상환금리가 30%였거든요. 당시에 러시안 캐시 상환금리가 66%를 받을 때, 아니 거기 가면 탈락되면서 여기 오면 절반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장님이 감독원 계실 때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저 대부업체 사장님 좀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찾아가면 안 만나줄 테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위 한 20개 업체를 또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제 한 군데 찾아갔는데, 당시에 1등 하던 알모사에 신모 대표님이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귀여웠나 봐요. 딱 설명을 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대표님, 그건 안 됩니다. 네, 안 돼서 왔는데 왜 안 되나요? 우리가 말입니다. 심사가 완료된 100명의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무슨 실험이요? 1시간 있다가 돈 받으면 66%고요. 하루 기다렸다가 받으시면 56%에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96명이 바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용 등급은 1부터 10까지 있는데 그 선이 있다. 이 선은 1에 생길 수도 있고 7에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이 선 이상은 자기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사람과, 이 선 밑은 망가진 사람이다. 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리다. 그래서 금리 0.1%만 싸줘준다 그러면 주거래은행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망가진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도랑 속도예요. 빨리, 많이. 금리는 뒷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고하는 거 보셨죠? 네. 텔레비 광고 잘 보세요. 업체마다 다 다른데 거기 메인 메시지는 딱 2개입니다. 빨리 줍니다. 많이 줍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만든 서비스가 뭐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 CS 하는 놈이 잘못했다, 걔 자르면 되잖아요. 아니면 서비스가 구성이 이상해, 뭐 고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인 고객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만든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조건일 때 금리가 싸진다는데, 네가 지금 타겟으로 한 그 8, 90 그분들은 금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네.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있긴 있었어요. 그래, 기왕에 물어봤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러시 같은데 심지어 승률이 33%였거든요. 러시 가서 탈락이면 딴 데 탈락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쫓아가지고, 그 탈락하신 분들 우리 좀 주세요. 그냥은 못 주실 테니 그 탈락됐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지 말고
우리한테는 안 됐는데요. 여기 가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좀 링크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왜 해야 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안 되시는 분들은 어디 가겠냐? 불법 사채 뭐 이런 데 아니면 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두는 우리한테라도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번을 쫓아다녔더니 해주겠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러시 욕하지만 좀 되게 좋아해요. 러시아가 참아. 2개만 해준다 그랬어요. 나머지 뭐 웰 모시기부터요. 그 대주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업체 하나도 해준다고 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해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뭘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산적으로. 그래서 그 미팅을 한 2번 했는데 갑자기 1년 영업증 받았는데 영업을 못한대요. 아, 나는 저주받았구나. 되는 일이 없구나. 근데 이제 1년을 또 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R사의 대표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집에 와가지고 반성을 했어요. 뭔 반성을 했느냐? 야, 이 병신아, 너는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을 찾아가서 만났어야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당연히 만나서 물어봤어야지. 이 기본도 안 된 놈아. 왜 안 갔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죠.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고 내가 다른 사업을 했으면 100% 풀빵 장사를 한다. 그러면 파리바게츠부터 다 찾아갔겠죠. 아, 문제구나.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거는 그 20개 대부업체를 쫓아다니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 이 사람들이 그냥 금리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니네. 회사를 들어가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도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조직들 갖춰놓고 그 영업관리 했었고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이게 잘 되는 정도는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기분이 느껴져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중은행, 저축은행도 지금 영업하는 데 중에 절반은 제가 다 가봤어요. 근데 그 강력한 기능, 이들 대부업체처럼 정리가 잘 된 데가 없어요. 사람 들어오면 산업은행 같은데 여기 산업은행 없으시죠? 어딨어요? 이래요. 거기 그냥 누가 가도 딱 일어나고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틀리다니까요. 잘 된 집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쫓아다녔어요. 아, 이게 잘하는 데구나. 실력이 있는 데네. 형들이 배우자. 근데 거기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대부 중개업체라는 데가 있어요. 저축은행은 수탁업체라는 데가 있고 이건 또 뭐야? 봤더니 은행에도 그 중개업체 있거든요. 근데 은행권의 중개업체는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거 할 때 이제 서류를 이 몸값 비싼 은행원님이 직접 받아가지고 하기 귀찮으니 그것만 이제 잘라가지고 예주를 주는 그런 거고요. 근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수탁업체나 그 대부중개업체는 좀 얘기가 틀려요. 이 사람들은 상품을 만듭니다. 가령 지금 네이버에 뭐 자동차 담보대출, 중고차 담보대출 이런 거 치면 광고가 쫙 나오거든요. 그거 한 업체에 내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법인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영역 하나를 아예 아도를 제가 아무도 광고 못하게. 누가 새로운 놈이 광고한다. 뭐 어떻게 하느냐? 광고에 올리지 나가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일단 한 카테고리 독점. 그러면 이제 전화가 들어오면 다 자기네들 영업 소스잖아요. 옛날에 저기 막걸리 집에 오순도로 가면은 이렇게 문어발 달려서 급전 달려있던 그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이든 대부업체든 가서 제안을 해요. 우리 이런 상품 가지고 운용을 할게. 뭐 예상 연체율은 몇 프로 정도 되고, 그럼 콜 돈은 니네가 주냐? 주게.
그러면 한 20명 자기네 집을 뽑아가지고 입사시켜요. 계약직으로. 이들이 심사해.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신용정보업체들이 지점 같은 거 이렇게 내주잖아요. 내주거든요. 그것도 계약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 직원들을 또 거기다가 또 그 지점에 다 넣어. 그래서 이 상품 연체나면 여기서 또 추심해요. 이걸 버티컬로 운영을 하는 데가 제가 본 데가 5개 넘어요. 와, 이거 이 형들은 못 이긴다 내가 절대. 사람들은 P2P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가 다르거든요. 근데 13년을 하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점점 더 모르겠다. 영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중간에 낀 그 기관들 다 없애고 여유자금 있는 개인이 여유자금 있는 개인한테만 빌려주는 거, 그게 정의였거든요. 근데 얘가 미국 가서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는 건 왜 그러냐면 각 국가별 환경적 특성의 이유가 가장 커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특히 개인 여신을 하기에는 거의 그 지상천국이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거 가지고 공인인증서 나오잖아요. 비대면인데 그게 뭘 알려주죠? 이 사람 살아있나 죽은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국민연금 그 냈나 안 냈나 이런 거 조회가 다 돼요. 그건 가만히 내가 앉아서 얼굴 안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아니 작년까지 연봉 2천만 원 받다가 갑자기 1억 받는 사람은 없죠. 이것도 짐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땅덩어리가 좁죠. 거기다가 이거 성보다 못해요. 38선 이분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대출해주기는 너무나 좋아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수의 금융기관이 그쪽 상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떠냐? 제가 골백번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 인터넷 전문은행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카오뱅크, K뱅크 있죠. 근데 사실 2000년도 초반에도 그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외국에서 얘기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랑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랑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난 뭔지 모르겠고요. 쓰면서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인터넷 전문은행인지.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왜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온라인 뱅킹 서비스 있죠. 그거 쓰셨잖아요. 과거에도. 그걸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느냐? 미국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요. 금융결제원도 없어요. 우리는 금융결제원에서 모든 금융기관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돈 보내면 보냈다 띵 누르고 바로 그냥 띠딩 이러고 돈을 받는 게 가능해요. 근데 미국은 은행들끼리 전산이 어떻게 연결돼 있냐? 얘가 얘랑 돼 있고 얘가 얘랑 돼 있고 얘가 얘랑 돼 있고 운 좋아서 얘가 쟤랑 돼 있으면 저는 이 은행 쓰고 저기 내 친구는 이 은행 쓰면 이거 다 돌아가지고 돈이 와요. 바로 못 오죠. 그래서 센터에서 금융결제원처럼 이거 다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합시다. 이게 인터넷 전문에 미국 애들이 얘기하던 개념이고요. 근데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P2P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IMF 이후에 그 가장 잘 아시죠? 원장님이 동네마다 ATM기 쫙 깔리면서 은행들이 우리도 리테일 뱅킹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점포를 세워야 되는 규제도 그전엔 되게 많았는데 동남아 점포 다 생겼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요. 시골이든 도시든 딱 내가 서 있는 데서 걸어서 10분 안에 은행 지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시골 가도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P2P요? 이게 뭐야? 이 돈 빌려주는 애들이네? 근데 나는 콜로라도에서 영업을 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기도 힘든데 얘네들은 하와이에 사는 놈한테도 대출을 해주네? 야
이런 거. 친구야, 내가 돈은 줄 테니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은 알라바마에 살든 어디 살든 네가 좀 뿌려줘. 기관 투자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P2P 랜딩이라는 용어보다는 마켓플레이스 랜딩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실제로 전체 P2P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이 나간 거 100 중에 순수 개인들이 투자하는 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펀드 상품, 증권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60%는 은행이 직접 들어와요, 투자자로. 근데 이제 한국은 제가 13년을 하면서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애초에 은행 지점이 없던 데가 많았어요. 은행이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전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 넓어요. 그리고 되게 발달된 게 이쪽 베이징, 상해, 동부 해안가 그런 기준으로 저쪽으로 들어가면 지점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 이런 거 뜨면서 거기도 돈 필요한 사람들은 다 서쪽에도 살 거 아니에요. 왜 P2P 업체가 우리로 따지면 대부업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왜 제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서비스 오픈했는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느냐면 그게 헷갈리는 거죠. 얘가 왜 있어야 될까? 대부업체 있고 중개업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있어야 될까?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전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P2P 업체를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한 150개 넘을 텐데 저는 90%그 사람들의 90%는 중개업체가 뭔지도 모른다에 제 전 재산을 손모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더 잘하죠, 새롭게 생긴 P2P 업체보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개인 대출에서 한번 박살이 나고 그 다음부터 중개업체, 그 다음에 사채업자들 무슨 상품 하나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게 한국에서 P2P를 해서 밥을 먹으려면 기업대출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왜냐? 기업대출은 제도권이 아무도 안 해요. 다 부동산 담보대출만 해요. 기업이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더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해지는데 대기업과 기타 기업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대기업은 또 대출 수요가 없어요. 다 현금 쌓아놓고 있어요. 기타 기업은 예전에는 뭐 제조업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완벽하게 제 기준으로는 유통업체 말고 없어요. 구미 이런 데 없어요. 아무것도. 다 유통업체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업 대출 시장에서 무엇을 할 거냐. 보통 이제 은행 가면 기업 신용평가한 거 주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처음부터 안 나와요. 작은 회사들은. 그럼 얘들을 뭘 보고 줄 거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갖고 있는 재고자산, 동산담보대출을 해주자. 동산담보대출을 해주고 하나는 매출채권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보통 확정 매출채권이라는 거를 다들 좋아해요. 확정은 뭐냐 이런 거죠. 오늘 삼다수를 A라는 고객이 쿠팡에서 결제를 하면 이거 벤더는 한 50일 있다 대금 지급을 받아요. 이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돈 들어오는 게. 이제 이런 거는 요거 50일 안 기다리고 바로 받아가세요 하고 수수료 그게 이자죠. 그런 거 해주는 데는 100만 20군데가 넘어요. 한국에. 피지, 사도 이거 하고 다 해. 근데 이런 거 있죠. 며칠 전에 화이트데이 있었죠. 그러면 사탕 장사는 당연히 이날 사탕이 많이 팔린다는 걸 알겠죠. 그럼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아니 2월 중순에 사탕 사서 쟁여놔야 되잖아요. 내가 팔 물건 있어야 팔지. 아무리 화이트데이라도 사탕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근데 내가 물건을 미리 사야 되잖아요. 그때
구매 자금을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준 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 요런 거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그 지정대리인이란 걸 하게 돼서인데, 그 처음에 저희가 한 지금 5년 됐어요. 동산나무도 한 지가. 처음에는 뭘 했냐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의류하고 자파를 해요. 그래서 지금 3월이니까 이제 봄이죠. 그러면 겨울에 팔다 남은 패딩들 이런 거 들고 오면 우리가 창고에 집어넣고 대출을 해줬어요. 한 11% 받았어요. 연금으로. 그리고 9개월 만기예요. 겨울에 다시 돈 갖고 이거 물건 찾아서 팔으라고.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뭐냐? 이분이 상환을 못하면 우리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두 건일 때는 팔 수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안 기다리거든요. 저희가 못 판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작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물건을 쉽게 팔았던 데가 있었거든요. 오렌지 팩토리라고, 이랜드라고. 이쪽 대규모 구매 물량을 사는 걸 좋아하는 회사였는데, 오렌지 팩토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 몇 달 동안 팔 데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사탕액이랑 이 동산담보대출이랑 섞은 상품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하이브리드형 대출이다라고 하는데, 뭐냐? 가장 좋은 재고자산은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애들이다. 즉, 내가 삼다수 물을 사고 싶어요. 구매자금이 필요해요. 그럼 이 순간에 제가 대출을 해주면 이거 신용대출이죠. 담보가 없잖아요. 내가 사와야 되니까. 구매처에다가 저희가 자금을 쏴줘요. 대신에 그 물 우리 창고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파세요. 우리가 배송해줄게. 그래서 창고업과 삼장 물류업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답이다.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는. 그래서 카테고리를 지금 하나씩 늘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창고에는요, WMS라는 시스템을 써요. 그게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창고에. 있고 그게 없는 데는 엑셀로라고 하거든요. 이건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삼장 물류를 하려면요, 3가지가 핵심 요소예요. 그게 뭐냐? 주문자의 배송 정보를 내가 알아야 돼요. 어느 집에 보내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송장 출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박스에 이렇게 보내서, 택배에서 보내서. 3번째는 반품이 들어오면 그걸 여기 WMS에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막 똑같은 아이템을 100만 개를 갖고 있으면 한두 개 반품 들어오건 말건 상관이 없는데, 소규모 벤더가 나이키 무슨 260짜리 하나 남은 거 팔았는데 이게 반품이 들어왔으면 이 정보가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면 얘 못 팔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가 별거 아닌 IT 시스템 같은데 굉장한 거예요. 특히 주문 정보를 모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벤더들이요, 전부 다 시그먼과 쿠팡, 위메프, 티몬, 여러분들 아시는 한 5-6가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아주면 고마운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이트가 수천 개예요. 근데 이 사이트들 중에 이런 삼장 물류업체나 외부에 일을 해야 되는 업체들한테 정보 가져가라고 API라는 걸 열어주는 데가, 다 열어주면 일하기가 편한데 안 열어주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건을 파는 벤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요새 저희가 한참 카테고리 늘리는데 성인용품 파는 데들이 왔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데가 없어요. 성인용품 파는 데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서 그런 데들은 또 G마켓 이런 데서 잘 안 팔아요. 그 파는 사이트들 따로 있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 삼자물류 시스템이랑 여기를 물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전산 노가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간 다 됐다고 자꾸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P2P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제도권이나 기존에 안 하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던 일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왜 금융기관이 안 하느냐? 딱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하는 일처럼 귀찮아서 안 했던 일. 이거는 P2P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규제 때문에 못하던 거. 부동산 PF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어떤 거든 뭘 해도 그 돈을 뿌리고자 하는 사람,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금방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얘만 많아졌어요. 규제 때문에 안 하는 거. 전 세계에서 한국만 P2P 75%가 부동산 PF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정리는 될 텐데 저는 그 나라에서 싫어하는 짓은 무조건 하지 말자. 이쪽을 하고 있고요. 이쪽 영역은 앞으로도 누군가 다른 분들도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겨우 카테고리 2개 돌리고 있어요. 의류 자파하고 수입 자동차. 근데 몇 년 전에 동산담보 얘기를 하면 그 육류 사고 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험하다고 안 하면요. 저는 지금 있는 저축은행들도 대부분 다 위험해질 거라고 봐요. 할 게 없어요. 대출해줄 게. 뭐 이까지가 제가 지금 삽질하고 있는 얘기고요.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얘기. 질문 좀 하세요. 아주 그 귀한 시간이니까요. 외국 나가실 거를 연기를 해봤어요. 저희가 예, 행사 때문에. 이거 혹시 질문하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해를 금방금방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잘하셨어요. 제가 모든 말에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참고. 그 동산이 뭐 전문이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가요? 그거는 검증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금 같으면 이슈가 되는데 가품 이슈 이런 거는 본사하고 계약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어디서 사왔는지 매매 계약서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장물로 뭐 티셔츠 10만 장 훔쳐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11% 가지고 네. 그게 그 공장 웨어하우스 그 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커버가 됩니까? 11% 금리는 별개입니까? 투자자가 받는 거고요. 네. 저희는 이 일을 하면서 보통 2.5에서 3% 수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창고에 들어가는 물류비, 뭐 보관료나 아니면 삼자 물류 때 작업 비용은 그건 별도로 차주가 내요. 어차피 네. 저희한테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창고 써야 되잖아요. 자기들 비용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더 받지는 않아요. 다른 데보다. 한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지금 작년에 1,330억 대출을 내보냈어요. 근데 90%가 그 자산운용사 통한 PDF 그 펀드고요. 근데 펀드에서 자기네들 임의로 그렇게 정하는데 사실 제 관점으로는 동산이 뭐 티셔츠가 100만 장이면 10만 장보다 더 출시해 주는 게 맞는데 현재는 펀드에서 정한 기준들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지금 그 대출을 한 투자자들한테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는 네. 거고요. 개인보다 기관이 훨씬 많죠. 네, 제가 개인들 많이 받는 거 싫어합니다. 연체 하루 뜨면요. 무슨 감독원에 고발한다고 다 오셔요. 지긋지긋해. 더 여쭤봐도 네. 사실 이 동산담보의 동산담보라는 관리가 상당히 조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지난번 뭐 미크론도 도움이 생겼고 네. 혹시 지금 가져신 경험 중에서 저희가
그거를 직접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저희도 원래는 차주하고 창고주하고 저희하고 3자 계약을 맺어서 처음에 보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물류 창고들은 알바를 많이 써요. 알바들이 매일 작업하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얘들이 하나씩 빼가요. 아니, 물론 저희가 담보물을 잡을 때 100장, 200장 잡지 않아요. 20만 장, 30만 장이니까 그거 걔네들이 몇 장 빼가봐야 대세의 지장은 없으나 이건 아니다. 나중에 뭉탱이로 빼가도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저희가 다 임대한 창고, 올해는 하나 지을 생각이에요. 임대한 창고에 차주가 물건을 갖고 오면 일단 저희 쪽 용어로 까대기라고 하거든요. 박스 뜯어가지고 수량부터 세요. 근데 이게 그 공장에서 바로 나온 물건들은 그 카톤이라는 단위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 사시면 비닐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티셔츠가. 거의 잘 보면 바코드 다 있거든요. 그게 품번 뭐 이런 건데 그걸로 일일이 다시 찍어서 박스에 다시 넣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찍는 이유가 이게 몇 번 박스, 몇 번 팔레트에 어느 위치에 보관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이 WMS에 남기기 위함이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수량 파악 이런 거를 하고 펀드 같은 데도 그걸 열어줘요. 근데 안 믿어요. 니네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 안 믿는 거 인정.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러자 너 외부에 회계사 하나 지정해. 그 사람 불시에 와서 실사해. 실사가 다 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 2시간 전에 창고 간다. 근데 이 시스템 보고 있다가 팔레트 몇 번 꺼내놔. 이게 저희가 지금 창고 현재 쓰고 있는 게 보관할 수 있는 팔레트가 3,500개거든요. 한 팔레트가 이 정도 되고요. 박스가 보통 높이에 따라 다르는데 12개에서 15개가 하나에 들어가요. 그럼 이 렉이 다 얹어져 있으니까 끄집어내놔라. 그래서 이제 박스를 지가 몇 개 꺼내보고 숫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담보물 관리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4년 전에 이거 처음 해갖고 제가 기관에다가 이 상품 괜찮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소고기 얘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얘기하면서 결론 보고서 니를 어떻게 믿냐. 그럼 믿지 마세요. 안 하면 되겠네. 그때는 심지어 홍콩에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헤지 펀드들 있어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걔네들은 돈을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리고 걔네들은 받아가지고 이제 뿌리기 시작하면서 한 1년 지났더니 또 다른 기관 하나가 들어고요. 그게 한 3년 걸려요. 누가 하면 또 한 3년 전에 못 믿겠다고 그렇게 욕하다가 자기도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이쪽은 자금을 모으기는 좀 쉬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관리 문제, 서울이 또 그 사람이 이걸 안 팔아버린다. 아까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바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쿠팡이나 티몬에서 이 사람이 판매를 한 이력을 보고 심사를 해요. 갑자기 오늘부터 사탕 팔겠다 그러면 저기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좀 팔고 잘 팔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구매자금을 대출해드릴게요. 그럼 기존에 사실 그 심사 기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양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판매자 아이디 놓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한 3년째 양말을 팔고 있어요. 딴 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양말을 팔았느냐. 제가 양말 얘기하는 이유가 최근에 양말 마진이 되게 높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의외로 마진이 박한 게 온라인에서 파는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 이거 그 사이트도 수수료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걔네들 남는 거 한 7% 언더예요, 마진이. 오히려 그런 품목은 저희가 좀 기피해요. 왜냐면 물류가 너무 귀찮아서. 이게 운동화는 아이템 종류도 많고요. 한 아이템당 팔려나가는 사이즈가 여러 개잖아요.
250, 뭐 60, 뭐 이런데 이걸 3자분류를 해주려면 박수 작아. 저도 이제 마시갖고 그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송을 해주는 놈들이 다 알바인데 얘네들이 무슨 주인의식이 있겠어요. 대충 송장 나오면 이렇게 갖고 있던. 그럼 255를 65로 보내면 반품이 들어죠. 그럼 비용이 더 깨져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 그 대출 상품 같은 게 없어서 지금 저희가 그 좀 물건을 가려봤습니다. 물류 작업하기 너무 힘든 거는 미안하다. 이렇게. 적정 제어관리. 통상은 하는 사람이 그때는 자기 돈 자기 책임에 하니까 그 자리였는데 네. 통상분 같은 굳이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같이 하는 그 단가에 대출을 많이 내보내려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아침에 창고 또 하나 계약하고 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창고만 계속 돌아가요. 저희가 이미 올해 지금 작년에 1,330억 대출 내보냈는데 올해 이 상품 가지고 설정이 된 금액이 2,400억이에요.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500바레트 들어가는 그만한 규모의 창고가 한 5개나 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전화 계속 와요. 나 창고 짓게 좀 넣어주면 안 돼? 저 피곤하다. 네. 혹시 한 번만 질문 받고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말씀하세요. 필요할 것 같은데 업종별 네. 뭐 유통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근하고 그러시는 회사에 네, 지금 저희가 취급하는 게 우리하고 수입 자동차 부품인데요. 그 양쪽에서는 그거 20년 했던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직원 중에 제일 최고 연령자는 67세 연간으로 계시고요. 61세 2등, 그 다음에 54세 다 이런 분들 그거 오래 하셨던 분들. 이렇게 진짜로 1시간 동안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아마 우리 신현욱 대표님이 이 비트비의 그 선구자인데 천천히 이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 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